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를 단 하나의 제국이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입니다. 몽골 제국이 흥미로운 것은 단순히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몽골은 정복한 땅의 기술자, 의사, 천문학자, 장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음 전쟁터로 끌고 다니며 쓸모를 뽑아냈으니까요.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효율적으로 문명의 기술을 동서로 이식시킨 사례는 없었습니다. 덕분에 중앙아시아의 관계 기술이 중국으로, 중국의 도자기 제조법이 페르시아로, 그리고 페르시아의 천문학이 유럽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이식은 화약이었습니다. 화약의 발견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고에서 비롯됐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부터 중국의 연금술사들은 불로장생의 약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유황, 목탄, 초석을 배합하는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혼합물에 불이 닿자 냄비가 폭발하며 실험자의 손과 얼굴을 태워버렸다는 기록이 고대 단약 문헌에 남아있는데요. 죽지 않으려고 만든 것이 오히려 남을 가장 효율적으로 죽이는 도구가 된 겁니다. 이후 중국 왕조는 수백 년 동안 화약 제조법을 철저한 국가기밀로 봉인했습니다. 제조 방법을 외부로 유출하면 사형에 처해졌고 화약을 다루는 장인들은 평생 도성 밖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3세기 몽골의 말발굽이 중원을 짓밟으면서 이 봉인이 강제로 해제됩니다. 몽골군은 화약 기술자들을 전장으로 끌고 다녔고 화약은 실크로드를 따라 서쪽으로 번졌습니다.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에 당도한 화약은 14세기에 처음으로 금속 포신 안에 장전되어 돌덩이를 날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대포가 탄생합니다. 중세 유럽의 두꺼운 석조 성벽은 이 새로운 무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화약이 봉건 질서 그 자체를 붕괴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어떠했을까요? 몽골 지배를 받으면서도 혹은 그 이후 원나라와 교류하면서도 고려는 수십 년 동안 화약 제조법을 끝내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원나라는 고려가 군사적으로 독자적인 화기 기술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기술은 있었지만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알아낸 인물이 있었습니다. 총소리 한 번 없이, 전쟁 한 번 없이 오로지 질문만으로 화약의 비밀을 열어낸 사람, 고려말 관리 최무선입니다. 그는 병난도 항구에서 원나라 상인들이 드나들 때마다 초석, 즉 염초를 어떻게 정제하는지를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몇 년에 걸친 집요한 탐문 끝에 원나라 출신 기술자 이원으로부터 마침내 염초 제조의 실마리를 얻어냅니다. 최무선은 즉시 조정의 화통도감 설립을 건의했고 1377년 우왕 3년 마침내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한반도 최초의 공식 화기 연구개발 기관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기관은 1389년 폐지될 때까지 대장군포, 이장군포, 삼장군포, 주화, 유화를 포함한 18종의 화기를 개발합니다. 일부에서 50종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기록상 정확한 숫자는 18가지입니다. 18이라는 숫자가 초라하게 들린다면 당시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지구상에 몇 없었다는 사실을 함께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DNA가 현재까지 이어져 한국 국방부가 포방부로 불리고 있는데요. 위 기술이 처음 실전에 투입된 것은 3년 후인 1380년 그해 음력 8월 금강하고 진포 앞바다에 왜구 선단 약 500척이 집결했습니다. 당시 한반도 연안을 유린하던 왜구 규모 중 역대 최대였죠. 고려 수군은 약 100척의 전함을 이끌고 출전했고 최무선이 만든 화포를 탑재한 함선들이 그 선단을 향해 포구를 열었습니다. 뻥뻥 연달아 터지는 포성과 함께 외선들이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하는데요. 노를 저어 접근하지도 칼을 들고 달려들지도 못한 채 왜구 선단은 불탔습니다. 진포대첩, 이것은 함선 탑재 화포를 실전에 활용한 세계 초기 해전 사례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이 기술은 최무선의 아들 최해산에게 계승되었고 조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종에 이르면서 주화를 발전시킨 신기전이 등장하는데 대신기전은 종이 튜브 안에 고체 추진제를 채워 로켓처럼 날아가는 구조였으며 현대 연구자들은 이를 세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다단 추진 로켓 형태 무기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세계 최초의 로켓이라는 표현이 종종 붙기도 하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1232년 금나라와 몽골의 전투에서 비화창이라는 로켓 형태의 무기가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신기전은 세계 최초가 아니라 세계 최초 수준의 다단 추진 체계를 갖춘 로켓 형태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경이로운 무기죠. 이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무용담을 나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반도가 화약이라는 기술을 다루기 시작한 방식, 즉 전쟁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집요한 탐구로 얻어낸 방식, 그리고 그것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방식이 지금 이 나라의 방위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와 같은 뿌리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화약 기술의 계보가 끊긴 것처럼 보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조선의 독자적인 무기기술은 철저히 억압받았으니까요. 화기를 만드는 것은 물론 화약을 다루는 것조차 조선총독부의 허가사항이었습니다. 기술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기술을 가질 권리가 박탈된 겁니다. 그리고 1945년 광복 이후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죠. 그 시작이 얼마나 초라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1952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부산 임시수도, 피란민들이 판잣집을 짓고 있던 그 도시에서 당시 나이 30에 불과한 김종이라는 사업가가 한국화약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직원도 많지 않았고 공장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이 끝나도 이 나라에 화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뚫고 산을 깎고 항만을 건설하려면 화약이 필요하니까요. 파괴하는 것도 다시 쌓는 것도 결국은 화약에서 시작한다는 냉정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1958년 이 회사는 한국 최초의 다이너마이트 국산화에 성공합니다. 당시 아시아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자력으로 생산하는 나라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1959년에는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어 주한미군에도 납품을 시작합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불과 7년 만에 이룬 일이었습니다. 이 기업의 역사에서 가장 무겁게 기억되어야 할 날짜가 있습니다. 1977년 11월 11일입니다. 이날 오후 9시 15분경 전북 이리역 군내에 정차해 있던 한국화약 소속 화물열차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열차 안에는 다이너마이트 914상자, 무게로 따지면 약 22톤, 거기에 초안 폭약 5톤과 기타 폭약 약 2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관리인부가 화물칸 안에서 켜둔 촛불이 폭약 상자에 옮겨붙었고 열차 한량이 통째로 폭발하면서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이 폭발로 이리역 반경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사망자 59명, 중상 185명, 경상 1158명, 반경 수킬로미터 이내의 가옥 7866채가 파괴되거나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단 한 번의 열차 사고로 소도시 하나를 반쯤 날려버린 것입니다. 이 사고는 화약을 다루는 것의 무게를 이 회사가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회사는 전 직원 보너스를 사고수습 기금에 헌납했고 11월 급여의 2%를 재난기금으로 추가 출연했으며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 헌혈을 실시했습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회사 전체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1993년 이 회사는 이름을 한국화약그룹에서 한화그룹으로 바꿉니다. 이대 회장 김승현 체제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었죠. 폭발물 회사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이기도 했고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재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한화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한화는 방산, 보험, 식품, 증권, 리조트 등 여러 사업체를 거느린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주력 사업도 이름도 여전히 한화그룹이고 특히 화약의 뒤를 잇는 방산 분야에서 성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유명한 K9 자주포가 한화 작품이니까요. 구경 155mm, 포신 길이 52 구경장의 K9 자주포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무기입니다. 포의 구경이 155mm라는 것은 지름 155mm짜리 포탄을 발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크기의 포탄 하나는 폭발 시 반경 약 50m 이내의 인원을 제압할 수 있는 파편을 사방으로 흩뿌리는데요. 공이 탁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조각 수백 개가 사방으로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52 구경장이라는 포신 길이는 포탄이 포신 안에서 가속되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포신이 길수록 화약가스가 포탄을 미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포탄의 초속이 빨라집니다. 초속이 빨라지면 사거리가 늘어납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K9의 최대 사거리는 기본 포탄 기준 약 40km입니다. 서울시청에서 수원 화성까지의 거리가 약 30km 남짓입니다. 포 한 문이 서울 한복판에 있을 때 수원을 때릴 수 있는 사거리, 그것이 K9의 기본 스펙입니다. 그리고 발사 속도, 이것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K9은 최고 속도로 분당 6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10초에 한 발씩 포탄이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자동장전 보조장치가 탑재되어 있어 승무원의 체력 소모를 줄이면서도 이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자주포는 현재 11개국 이상에 수출되어 있습니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그리고 2026년 3월 현재 나토 회원국인 스페인이 노후 M109 자주포 교체 사업 대상으로 K9 플랫폼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도 하죠. 보도에 따르면 궤도형 128문, 차륜형 86문 규모의 협의입니다. 이게 왜 대단한 일일까요? M109는 미국이 1960년대에 개발해 나토 전체에 보급한 자주포입니다. 냉전시대 서방 방위의 상징이었죠. 그 자리를 한국산 자주포가 대체하는 논의가 나토 본부가 있는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현대 지상전의 양상이 방산시장의 판단 기준을 바꿨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자주포는 단순히 쏘고 이동하는 무기가 아니라 빠르게 쏘고 빠르게 사라지는 능력, 즉 사격 후 즉각 진지변환 능력이 생존의 핵심으로 부각되었습니다. K9은 사격 직후 수십 초 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쏘고 스르르 이동하고 다시 멈추고 또 쏩니다. 적의 반격포탄이 아까 그 자리에 떨어질 때 K9은 이미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능력이 실전에서 검증되면서 세계 시장이 다시 K9을 들여다보게 된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병난도 항구에서 원나라 상인에게 수년간 염초 제조법을 물어다니던 최무선의 집요함, 전쟁 중인 부산에서 화약회사를 세우고 7년 만에 다이너마이트 국산화를 이룬 김종희의 냉정함,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알지 못했고 살았던 시대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화약을 구걸하거나 훔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고 연구하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계보의 끝에 있는 나라가 나토 회원국들에게 자주포를 팔고 있습니다. 역사는 때로 아주 긴 인과관계로 이어집니다. 그 인과의 시작점이 700년 전 고려의 한 항구였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영상에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 채널에서는 세계 상위 2% 과학자 충북대학교 화학공학과 김범수 교수가 만든 바이오케미랩 NMN 리포점 크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김범수 교수는 전 세계 생명과학계를 뒤흔든 기적의 항노화물질 NMN이 상온에서 분해되어 효능이 사라진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물 전달물질인 리포솜을 활용했는데요. 우리 세포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텅 빈 공 모양의 리포솜 안에 기적의 항노화 물질인 NMN을 봉입시켜 NMN이 피부 속에서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했죠. 관련 특허까지 등록됐죠. 그런데 댓글에 진짜 효과를 맞다는 수많은 후기가 달려 있음에도 지금도 진짜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있냐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영상 말미에 임상시험 결과를 수치로 보여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가 화장품을 쓰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을 때보다 주름이 개선되거나 피부결이 좋아지거나 미백 효과를 기대하거나 또는 등의 목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김범수 교수는 이 크림을 개발한 직후부터 임상시험에 돌입해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피부가 밝은 톤으로 변하는지, 주름이 펴지는지, 탄력이 생기는지 등을 전부 증명해 보이고 싶었죠. 우선 공인인증기관인 세명대학교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와 피부 밝기 측정 임상시험을 수행했습니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하루 2회 볼 부위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는데요. 그 결과 2주간 사용했을 때는 4.4%, 4주간 사용한 후에는 10.6% 피부가 밝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임상시험도 진행했는데요. 이번에는 성인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주름 개선, 보습 개선, 탄력 개선, 안면 리프팅 개선, 피부톤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4주 사용 후 주름이 8.75%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고 피부 수분량, 즉 보습은 무려 50.29% 개선됐습니다. 피부 탄력은 어땠을까요? 4주 사용 후 참가자들의 피부 탄력이 3.37% 개선되어 피부 탄력도 상당히 증가했는데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리프팅 개선 효과입니다. 보통 수십에서 수백만 원 하는 리프팅 시술을 받기 위해 피부과를 찾지만 시험에 참가한 분들은 4주 만에 앞면의 32.38%의 리프팅 개선 효과를 봤습니다. 피값이 무려 0.001에 달했죠. 보통 논문에서 0.05 정도 값으로 유의미하다고 하는데 0.001이라면 이 실험 결과처럼 피부가 좋아지는 현상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1000번 중 1번도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연히 이런 효과가 나올 확률이 1000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 이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리프팅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으나 실험 결과 자체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렇듯 확실한 임상 결과가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어제부터 구매가 폭발 중입니다. 5회차 생산분 전량을 진행 중인데도 한 박스 제품은 1시간 만에 품절됐고 3개, 5개 제품도 빠르게 재고가 소진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케미랩 NMN 리포점 크림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요청해 진행하는 특가 행사로 정상가 대비 최대 18만원 할인된 가격입니다. 제 채널에서 다시 진행할지 여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서둘러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